자, 여러분 방금 화면이 안 바뀌어져서 어쩔 수 없이 끊고 이제 다시 올립니다. 여러분 아까 말한 대로 독일 문학에 나타난 음악 담론 연구 저희과 조우 교수님 쓴 내용을 토대로 오늘은 수업을 할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독일 바이마르 사진입니다. 바이마르 공화국 옛날 괴테와 실러가 많이 활동했던 고전주의 시기죠. 그 시기고,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제가 여러분 교재는 지금 문학과 음악 자, 여기에서 제가 올린 내용 중에 이겁니다. 여러분 제가 화면으로 올리겠습니다. 자, 조금 크게 화면을 키우면은 이렇게 되죠. 그죠? 좀 멀리서 찍으면 그죠? 독일 문학에 나타난 음악 미학의 담론 연구.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참조하면서 수업을 임하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화면은 아까 그 바이마르 공화국 화면을 유지하면서 수업을 할까 합니다. 자, 그 독일 문학에 나타난 음악 미학 이 내용을 할 때 우선은 음악 미학의 담론이 뭔지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먼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속성을 이해하고 음악과 다른 장르를 비교하면서 음악의 의미를 평가하는 것, 이걸 음악 미학의 담론이라고 합니다. 보통 담론이라고 하면은 일종의 대화라고 생각하죠. 토론이나 대화. 그래서 여기서는 음악 미학의 담론이니까 음악의 속성과 관련된, 그죠? 어쨌든 그런 과정을 전체적인 과정을 말한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음악을 어쨌든 이런 담론과 연관해서 고찰한 사람으로 쇠르라는 사람을 독일에서는 많이 사람들이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주로 음악 이론의 텍스트에서 역사적인 어떤 담론 과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음악 이론뿐만이 아니고 문학의 경우도 음악의 담론과 연관해서 연구를 했답니다. 특히 독일 문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독일 문학에서는 이런 음악의 속성에 대한 탐구, 음악과 다른 장르와의 비교, 또 시대에 따른 문학적 담론, 음악과 관련된 담론, 이런 게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우리가 가곡을 들을 때 봤지만은 유명한 독일 문학 작가들의 어떤 시, 그죠? 시에 나오는 어떤 그 식구들을 작곡할 때 작사로 이용한 경우가 많았죠. 그래서 이런 어쨌든 일정한 공통적인 어떤 이념을 함께 갖는 어떤 당시대의 혹은 그 시대의 어떤 집단들의 음악 미학을 우리가 독일 문학에서 관찰할 수가 있는데, 이게 결국 독일 문학에서 우리가 지금 하게 되는 음악 미학의 담론입니다. 그래서 음악 미학의 담론은 어쨌든 하나하나의 작품보다는 그 당시 그 시대 또 그 시대의 작가 이렇게 중심으로 보통 우리가 연구를 하게 됩니다. 그래야 효과가 있죠. 그래서 어쨌든 문학 작품만이 아니고 작가의 담론이 중요하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일 문학에 나타난 이 음악 미학의 담론에서 역사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시기는 18세기 후반부터 19세기 초입니다. 그럼 18세기 후반이라면 1700년대 후반이고 19세기 초면은 1800년대 초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는 우리가 사조로 따지면 어떤 사조가 유행했을 때입니까? 여러분 독일 문학사 수업이나 이럴 때 혹시 들은 기억이 납니까? 계몽주의 시기입니다. 독일어로 아우프클레룽이라죠. 이 계몽주의 시기가 바로 이 시기하고 이제 겹칩니다. 자, 여기는 바이마르에 있는 시청입니다. 그래서 그 광장 옆에 좀 건물들이 아름답죠. 그래서 화면을 한 번씩 바꿔주겠습니다. 광장 옆에 있는 그 시청 광장 옆에 있는 그 아름다운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이 계몽주의 시기하고 그 다음에는 고전주의 시기, 우리 클래식을 하죠. 아프도이치 독일어로. 그 다음에 로만틱, 낭만주의 시기. 이 계몽주의, 고전주의, 낭만주의 시기가 가장 이 음악과 문학을 우리가 연구할 때 중요한 시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문학과 음악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어쨌든 학문적으로 혹은 철학적으로 이제 토대가 마련된 시기가 계몽주의 시기고, 그 다음에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로 넘어올 때는 어쨌든 음악이 가장 문학과 절정의 관계에 이를 때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기는 독일 문학에서 그야말로 독일적 음악의 미학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던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독일 문학의 역사가 19세기 초까지는 많은 작가들이 음악과 문학의 자율성 혹은 상호 연관성 이런 걸 보통 많이 보여주는 그런 음악 미학의 담론에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에 독일 문학은 주로 개별적 차원에서 담론적 차원이 아니고 음악에 관한 관심이 조금 있었을 뿐입니다. 그래서 집단적인 차원의 음악 미학은 그 이후에는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나중에 우리가 현대 음악 미학하고 관련해서 다시 짚어볼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오늘 하게 되는 이 내용은 독일 문학에 나타난 음악 미학의 담론을 우리가 추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텍스트 이제 본론에 보면 감성 미학과 학문적 철학적 음악 미학,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우리 고전주의의 양대 산맥 하면 누구예요? 괴테와 실러죠. 보세요. 괴테와 실러의 동상 있죠. 예.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양대 산맥입니다. 고전주의. 괴테는 원래 집안이 부유했고,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고민을 안 했습니다.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롭고 온갖 부귀영화는 다 누렸죠. 많은 여성들과 또 그 경험을 문학 작품했고, 반면에 실러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괴테와 실러가 좀 서로 그런 어떤 환경적 면에서는 좀 차이가 많습니다. 실러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어요. 예. 어쨌든 고전주의 양대 산맥입니다. 이 두 사람이. 이게 이제 바이마르 국립극장 앞에서 있는 동상입니다. 목이 왜 이러시노? 자, 이 안에 그림은 괴테 하우스입니다. 여러분 독일에 가면 괴테 하우스라고 있습니다. 괴테의 생가인데, 괴테가 50년간 살았던 곳인데 괴테 유품이 보관된 국립박물관입니다. 괴테 생가가 우리가 독일 문화원을 괴테 인스티튜트라 하죠. 그러니까 문화원 자체에 괴테라는 이름을 붙일 정도니까 얼마나 독일에서 괴테의 그 인지도라든지 국제적인 영향력을 우리가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죠. 괴테 생간의 다른 모습입니다. 여기 초상화, 괴테의 초상화 있죠. 그다음에 괴테가 사랑한 여인의 모습과 메모. 우리 잘 아는 문구 있죠. 영원히 여성적인 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라는 파우스트에 나오는 문구 있죠. 자, 이건 슐러 하우스입니다. 우리 괴테 하우스만 또 보면 좀 그러니까 슐러 하우스인데 아주 서민적이죠. 괴테 생각하고 비교하면, 그죠? 그 다음에 바우하우스. 그 다음에 이 건물은 이제 도서관입니다. 400년이라는 역사를 갖는 왕립 도서관입니다.
저 중간에 이제 궤테 상반신 상이 있죠. 네. 자, 여기 화면이 꽉 차네요. 이 화면 띄우면서 합시다. 그래서 18세기 후반이 독일 문학에서 문학과 음악의 어떤 그 특성, 상호성을 인식했던 최초의 시기입니다. 그때 이제 보면 이제 여러분 문학사에서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레싱이라든지 헤르더 이런 사람들이 음악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레싱은 독일 문학과 직접 관련해서 근대적 음악 담론을 전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몽주의 시기의 대표적인 희곡 작가죠, 레싱이. 그래서 연극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음악에서도 고트쉐드 혹은 고체트라고도 하죠. 고체드의 음악관을 발전시키기도 했는데, 음악을 문학의 도덕적 내용 혹은 교훈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수단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싱의 음악 미학은 이 청중들에게 작곡가의 느낌을 완전히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렇게 이제 레싱은 보고, 그 당시 18세기의 어떤 음악적인 이론, 정감 이론이라고 보통 합니다. 독일어로 아펙텐레레, 아펙트. 그래서 이게 이제 정감이란 말로 번역을 보통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정감 이론은 결국 음의 작용, 메커니즘을 토대로 한 것인데, 여기서 음은 우리 인간의 가슴에 전달되어서 인간에게 어떤 감정을 유발하고 또 뇌에 작용을 해서 신경과 근육을 자극해서 감정에 맞는 움직임을 유발시킨다. 그런 음의 진동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이 이 듣는 사람에게 다양한 어떤 특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가지고 적절한 음을 만들어내면은 그 듣는 사람이 의도 안 해도 그 사람한테 맞는 정서적 반응을 일으키는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이론이 이 정감 이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레싱은 이 정감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독일에서 그 철학자 루소 알죠? 루소의 견해를 좀 더 발전시킨 새로운 미학 모델을 보여주는데, 그게 이제 감성미학의 특징도 함께 나타납니다. 아까 우리가 말했던 정감 이론과 비슷하죠. 감성미학, 독일어로 Gefühls Ästhetik. Gefühl이 이제 감성이라고 번역을 했고, 에스테틱이 미학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레싱이 요구하는 것은 이 듣는 사람들에 대해서 음의 작용에 관심을 두라는 게 아니고, 음악가가 자신의 감정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적절한 음악적 표현을 찾으라 라는 것을 이제 주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레싱 하면 유명한 게 이제 함부르크 희곡론이죠. 우리 독일어로 함부르기슈 드라마투르기, 이렇게 보통 원어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함부르크 희곡론에서 레싱이 한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곡가는 하나의 느낌을 표현할 수 있는 음들의 다양한 연속에서 항상 그 느낌을 가장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들만을 선별할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감성미학을 발전시킨 사람이 레싱이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또 레싱의 또 이론 중에서 함부르크 희곡론 말고도 이 사람이 인간의 감각과 예술의 개별 장르가 서로 연결될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을 이 사람이 찾아냈습니다. 그래서 예술 장르라는 게 결국은 인간의 감각에 근거해서 그걸 토대로 해서 만들어진 것이다. 그래서 예술 장르의 경계는 이 감각의 경계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레싱 이후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헤르드가 이제 이 음악 담론과 연관이 되는 대표적 인물인데, 헤르드 같은 경우에는 레싱이 보여준 이 감성 미학이라든지 또 감각적인 어떤 이런 이론, 이런 이론의 어떤 토대를 헤르드 같은 경우는 인간학적인 관점에서 좀 더 확대시켰습니다. 헤르드는 루소가 언급했던 그 음악의 언어 정감성을 문학에 좀 기초한
인간의 감성 능력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좀 더 확대시킨 거죠. 그래서 루소가 언어에 대한 음악적 모방의 힘이 인간 감정의 움직임에서 나온다. 인간의 감정과 관련된다. 이렇게 루소가 말을 했는데, 이런 루소의 주장은 음악이 감정을 유발하는 문제보다는 음악의 표현이 감정을 모방하는 것에 좀 더 관심을 둠으로써 이 감정과 표현의 관계에 좀 더 초점을 맞춘 겁니다. 그래서 헤로드는 이러한 루소의 주장을 문학에서의 표현의 문제로 이제 좀 더 변화시켜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문학적 언어 표현을 인간학적 관점에서 어쨌든 연구를 한 분이 헤로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가가 가지는 임무라는 것은 결국 인간의 감정을 예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문학에서 사상과 표현이 영혼과 육체처럼 결코 분리될 수 없다 하는 것하고 같은 이치다, 이렇게 헤로드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는 결국 정신의 언어고, 그렇다면 음악의 언어는 가슴의 언어다, 이렇게도 비유적으로 표현을 했죠. 그래서 음악적 언어로 구성된 표현은 우리 인간의 감성을 형상화시킨 거다, 이렇게 보고, 언어 표현과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의 오성이 주목받아야 된다. 결국 음악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문학과 더불어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헤로드가 인간의 특성에 따른 표현의 전체성을 강조했지만, 결과적으로 음악 표현의 전체성을 지향하는 감성미학을 등한시한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더불어 중요시한 거죠. 이 헤로드의 감성미학은 음악의 감각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의 그 무용, 춤 이런 거 있죠. 이거 눈으로 볼 수 있게 만들어진 음악이다. 그러니까 시각적이지만 이게 음악적인 거하고 전혀 이제 별개의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감각이라는 그 기호를 통해서 우리가 이걸 문자화해서 표현 안 하면은 그게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드니까, 그죠? 감각이라는 그 기호를 통해서 음악과 언어의 유사성, 서로 비슷한 점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악의 이런 감각성이 우리의 감정에 미치는 예술의 영향력과도 비슷한데, 헤로드 같은 경우는 이 예술의 장르라는 것이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상호 차이점하고 또 유사성도 같이 인식할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지만 헤로드가 지적하는 이 감성미학이나 음악의 감각성이 더 주목한 것은 사실상 그 이면에 존재하는 음악의 사상적 측면 혹은 철학적 측면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술의 감각성에 대한 관심은 결국에는 우리 인간의 정신과 이성에 미치는 예술의 작용에 대한 관심에서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헤로드가 말하는 예술의 휴머니즘과 연결이 되고, 또 음악도 이런 면에서 휴머니즘의 도구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방금 한 말과 연관해서 보면 이런 말을 했어요. 음악을 통해 인간은 인간적이 되었고, 음악을 통해 앞으로도 인간적이 될 것이다. 불만에 차고 어둡고 고집스러운 사람에게 이야기로는 할 수 없는 말을 아마도 사랑스러운 음향의 날개에 실어서는 그에게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이탈리아와 스페인, 갈리아의 시인들의 작품이 음악을 통해서, 그리고 음악을 응용해서 인생의 지혜가 될 수 있다면 그 속에는 여러 민족과 계급을 인간적으로 만들 것임이 틀림없는 음향들도 들어있을 것이다. 여기는 잠들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런 의미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이제 헤로드에서 넘어가서 괴테 쪽으로 또 넘어갑시다. 그 이후에 괴테의 스승이기도 하죠, 헤로드는.
그래서 괴테는 음향론에서 이제 우리 보통 언어로 톤레를 하죠. 음향론에서 음과 소리의 자율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음향론은 역사적 관점에서 보면은 결국 고대부터 중세에 거쳐서 전해오는 전통적인 음악관을 다시 조금 새롭게 규정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괴테가 음향론에서 추구한 것은 음향의 법칙을 발전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습니다. 이 음향의 법칙은 음악의 속성과 음악 창작에 관한 일종의 학문적 이론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음향 음악학을 만들려고 한 건데, 괴테는 여러분 알다시피 괴테는 색채론이라는 저서도 냈죠. 독일어로 파르벤레르. 이 색채론에서 자연과학적 방법에 의거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는데, 이 음향론에서도 음악의 미학에 대해서 나름대로 학문적인 법칙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괴테의 이러한 시도는 결국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레싱과 헤르더의 음악 담론에서도 볼 수 있었던 그 음악에 대한 감성적 미학, 혹은 헤르더 같은 경우는 인간학적 미학, 이러한 관점을 좀 더 학문적이고 과학적으로 완성하려고 하는 일종의 과학적 음악 미학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괴테가 조금 더 과학적으로 음악 미학을 발전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조금 화면을 다른 걸로 또 할까요? 건물 바깥인데 여기는 어디죠? 잘 모르겠네요. 자, 여기는 산책길인데 지금 독일에 있을 때 제가 이런 우리 한국에서는 이런 화면 보기 힘들죠. 파랗습니다. 그죠? 이 흐린 날도 아니고 파란 이런 참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이 화면을 보니까. 자, 이 화면 조금 해놓고 우리 계속 봅시다. 그래서 이제 슐러 같은 경우는 인간의 미적 교육론이라는 책에서, 이 사람 유명한 책이죠. 음악의 감각성을 또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감정에 미치는 예술의 영향에 대해서 음악과 연관해서 얘기를 했는데, 슐러는 음악이 언어보다는 인간의 내면적 감성과 좀 더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연관해서 이제 슐러가 한 말을 여러분 그 82쪽 각주에 보세요. 23회 이런 표현 있죠. 어떠한 표현도 인간의 고양된 영혼을 표현하기엔 너무 약하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 또한 인간의 영혼이 느끼는 섬세한 뉘앙스를 언어로 포착하는 것에 절망하는 순간에 음악이 시작된다. 그러니까 이게 할 수 없는 부분을 음악이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언어로서 불가능한 부분을 음악이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슐러는 음악의 그 영향력을 굉장히 대단하다고 본 거죠. 그래서 헤르드가 주장했던 그 언어 표현의 전체성을 측면을 포함해서 이러한 감성의 미학을 슐러는 좀 더 발전시킨 겁니다. 음악을 감성의 표현과 감성에서 분리된 사상이 다 만나는, 종합되는 곳이 이렇게 이제 슐러가 주장하는 측면입니다. 즉 감성과 사상을 결합시키는, 이게 이제 슐러의 감성미학인데, 음악이 감각을 통해서 감성의 예술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다. 감성과 사상이 결합된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겁니다. 그야말로 슐러만의 어떤 그 이론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슐러가 이런 감각적 감성의 작용에 과도하게 너무 의존하는 그 당시 음악의 경향을 좀 비판하면서 이것을 좀 미학적으로 개혁하려고 했습니다. 슐러가 볼 때 감각에 갇힌 음악은 인간의 철학적인 능력 혹은 지적 성찰의 능력을 오히려 막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술의 최종 목적은 이런 감각을 초월하는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
결국 여기에서 음악이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음악 미학은 음악의 감각적인 작용을 좀 더 추상적이고 지적인 그런 인식으로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슐러가 음악을 통해서도 진정한 미학적 자유를 획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거죠. 그래서 슐러는 뭐 다른 저서에서도 이제 이런 미학 이론을 굉장히 중시한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음악도 이와 연관해서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자, 다른 화면 없는 것 같고, 이게 바그너입니다. 리하르드 바그너의 동상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바그너 작곡가 바그너 알죠? 우리 바이로이트 축제 때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이죠. 그래서 실제 얼굴하고 좀 달라 보여요. 이 동상은 그죠? 좀 왜 이리 야만적이고 험악한 바그너. 이 배경 화면은 조금 여러분한테 선택할 것 같아서 다른 화면으로. 바이로이트 축제가 열리는 극장 바그너 축장 요게 낫겠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슐러가 강조하는 것은 결국 음악이 제공하는 감각성을 인간의 추상적인 정신작용으로 전환할 수 있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이제 슐러는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술을 통해서 진정한 자유와 인간의 미적 교육은 음악을 통해서도 결국 가능해야 한다라는 것이 슐러의 음악 미학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소위 이제 이걸 개념적으로 표현할 때는 성찰적 음악 미학이라고 한답니다. 원어는 젠티멘탈리쉬의 무직 에스테틱. 젠티멘탈리쉬 하면 영어의 센티멘탈입니다. 그죠? 무직 에스테틱. 무직, 영어의 뮤직이죠. 에스테틱, 이 미학이죠. 성찰적 음악 미학이다.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텍스트 84쪽에 본론 3에 낭만주의와 절대 음악의 미학, 이 부분을 보겠습니다. 자, 이제 바이로이트 축제극장 넘어갔고, 이건 바이로이트 오페라 극장입니다. 바이로이트. 그래서 여기서도 일국 바로크 양식의 극장 건축물이 근데 아주 유명합니다. 미리 예매해서 수개월 전에 표를 안 끊어놓으면 표를 구하기 힘든답니다. 그래서 유명한 건물이고, 건물 안에 이제 내부도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웅장하죠? 화려하고. 세계 문화유산에도 들어간답니다. 자, 이 부분 하나씩 봅시다. 독일 초기 낭만주의의 음악 미학은 사실 낭만주의 음악 없이 발전했습니다. 낭만주의 작가들이 음악에 대해 언급할 때는 항상 음악의 본질에 대한 관점이 주로 묘사됩니다. 그 낭만주의 음악 미학은 결국 그 자체가 음악에 관한 담론인데, 여러분 낭만주의 대표자 누굽니까? 프리드리히 슐레겔 형제, 그죠? 슐레겔 형제를 들 수 있죠. 이 낭만주의의 이론적 선구자인 프리드리히 슐레겔은 음악도 역시 낭만주의 문학과 연결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소위 말하는 달하우스가 강조했던 절대 음악, 그죠? 절대 음악에 대한 논리를 이 프리드리히 슐레겔이 가장 먼저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절대 음악은 다른 말로 하면 결국 순수 음악을 말합니다. 그죠? 절대 음악이라면 우리가 조금 표현이 금방 와닿지 않죠? 음악이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이제 순수 음악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순수 음악은 결국 생각을 하기 위한 음악이고, 슐레겔이 염두에 둔 것은 이 음악의 주상성을 학문적 체계로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죠? 이게 추상적인 성향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문자화해서 학문적으로 체계적으로 발전시키지 않으면 후세에 전달하기가 쉽지 않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앞서 언급했던 레싱이라든지 이런 사람부터 쭉 보면 역사적으로 이제 발전을 해왔는데, 레싱에 이어서 이제 계속 전달된 이 음악의 학문성에 관한 담론이 슐레겔의 음악 미학으로 결국 완성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음악 이론에서 언급하는 음악의 문법에 대한 관념도 이 슐레겔의 낭만주의 음악 미학에서 먼저 나타납니다. 슐레겔의 이 음악 문법은
음악을 학문과 유사성을 가지는 하나의 텍스트로 보고 이제 텍스트로 보면 해석도 가능하죠. 그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자체가 하나의 학문적, 철학적 텍스트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한 말을 이제 인용을 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악가가 자신의 작곡의 바탕이 되는 사상에 대해 말한다면 어떤 이들에게는 그것이 이상하고 우스운 일로 생각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모든 예술과 학문의 놀라운 유사성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는 사람은 적어도 그 일을 음악이 단지 감정의 언어가 되어야 한다는 이른바 자연성이라는 그런 진부한 관점에서 관찰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는 생각 안 할 거다 이 말이죠. 그리고 모든 순수한 기악이 철학이 되는 일정한 경향을 그 자체에 불가능한 것이라고도 여기지 않을 것이다. 즉 결국은 음악을 하나의 텍스트, 학문적인 텍스트로 보고 그렇게 체계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낭만주의 하면 이제 유명한 사람이 슐레겔 말고 또 누가 있어요? 노발리스가 있죠. 그래서 이 노발리스도 슐레겔의 입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결국 기악으로 된 절대 음악, 즉 순수 음악에 있다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노발리스도. 그래서 초기 낭만주의자들에게 이 음악의 절대성, 이 순수성은 음악의 근원적 본질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꼭 필요하다. 꼭 필요한 생각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노발리스는 음악도 문학과 함께 결국 수조합의 예술이다. 숫자와 관련 있는. 그러니까 어떤 형식이 다 필요하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예술이니까 수학과 연관해서 음악의 속성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를 음악에 만약에 적용한다면은 음악의 절대적 본질은 미학적, 학문적 인식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지 직접적인 음의 형태를 통해서는 알 수가 없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슐레겔이 추구한 음악의 학문적 체계화와도 우리가 연관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바켄로드라는 사람이 전문가입니다. 이 당시 전문가인데 이 사람은 이러한 맥락에서 음악을 현실과 분리되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어떤 미적인 영역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바켄로드에게 음악이라는 것은 인간의 지극히 주관적인 감정이고 또 의식으로서 우리의 내면을 의미한다거나 인간의 감정을 초인적인 방식으로 표현한다. 이렇게 바켄로드는 생각을 했습니다. 바켄로드라는 사람은 조금 생소하죠. 그 당시에 음악에 대한 조예가 깊었던 전문가라니까 이런 입장도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지금 레싱부터 해가지고 헤르드, 또 괴테, 슐러, 또 낭만주의의 슐레겔 형제, 그죠? 노발리스까지 문학과 음악의 관계에 대한 어떤 입장들을 우리가 쭉 봤습니다. 낭만주의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 독일 문학의 초기 낭만주의에서 이 음악이 단순히 예술의 한 장르가 아니라 사실상 어떤 미학적인 패러다임으로서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죠. 그래서 음악적인 것, 또 절대 음악성, 아까 순수 음악성이라고도 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초기 낭만주의자들에게는 여기에 이제 중요한 방점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초기 낭만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절대 음악, 즉 순수 음악의 의미와 우리가 연관해서 이제 볼 때 이렇게 기악으로 된 악기를 연주하고 이렇게 기악으로 된 절대 음악, 즉 순수 음악은 외부 세계로부터 좀 독립된 자유로운 것이고 이것은 순수 음악이 그 자신의 법칙만으로 움직이고 또 연주도 되지만은 인간의 가장 깊은 감정, 즉 순수한 감정을 표현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순수 음악이 구현하는 것은 결국은 개념의 언어가 아니라 감정의 언어, 감정의 언어를 통해서
이 미를 표현한 것이다. 순수한 미를 표현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봤습니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당시 전문가인 바켄로드가 한 말 중에 인간적 감정의 완전한 드라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순수 음악을, 절대 음악을 바켄로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인간적 감정의 완전한 드라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딱 압축해서 표현한 거죠. 절대 음악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절대 음악, 순수 음악이 결국은 순수한 시적 세계로 이 사람들은 생각했고, 우리 인간에게 근원적인 미의 영역이 바로 이 절대 음악이다, 순수 음악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음악과 문학은 결국 표면적으로만 비슷한 게 아니라 내적인 차원에서, 내면적 차원에서도 서로 자유롭게 결합할 수 있고, 그래서 이 낭만주의 시대의 절대 문학은 우리 순수 문학이라도 할 수도 있겠죠. 절대 문학은 낭만주의의 절대 음악, 즉 순수 음악과 결국 동일한 것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악은 낭만주의 예술의 전형으로서 노발리스가 말한 소위 예술가의 목표가 되는 예술 종교다. 이렇게까지 나아갔습니다. 종교적 차원으로까지 표현이 된 거니까 이제 굉장히 높이 평가한 거죠. 그래서 음악에 관한 이런 시각을 우리는 독일 낭만주의 문학의 절대 음악 미학이다. 이렇게 보통 말을 합니다. 독일 낭만주의 문학의 절대 음악 미학, 순수 음악 미학,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럼 초기에만 그랬느냐? 후기 낭만주의 와서도 이게 계속 이어집니다. 이런 생각이. 그래서 후기 낭만주의 독일 문학에서 음악 미학의 대표적인 인물은 호프만입니다. 우리 보통 에테아 호프만이라고 하죠. 이 사람도 역시 음악을 미적인 본질을 알려주는 순수한 정신적 영역의 대표다. 이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절대 음악, 즉 순수 음악의 미학을 지지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음악이 예술의 대표가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미적인 본질을 보여주기 때문이고, 이 미적인 본질이 이 호프만에게도 순수한 정신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것은 결국 음악이 단순히 우리가 음과 연관해서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의 하나의 질서로서 신비함을 지닌 자연의 법칙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이 조금 이제 독일 사람들의 표현은 조금 철학적인 표현이니까 우리가 선뜻 또 조금 수용할 때 우리식으로 조금 표현이 바뀌어야 되는데 선뜻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세바스찬 바흐, 이제 독일어로 하면 원래는 제바스티안 바흐가 맞습니다. 바흐. 이 사람의 말, 호프만의 말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위대한 제바스티안 바흐의 작품을 많이 읽을 때면 음악의 신비한 규칙이 나에게 내면적인 공포를 일깨우는 순간이 존재한다. 음악, 난 너를 신비에 찬 전율, 그렇다 공포로 부르겠노라. 너를 음으로 발언하는 자연의 산스크리트어로. 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하여튼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이 호프만의 그 음악은 우리 앞서 노발리스가 말했던 예술 종교 혹은 바켄로드가 했던 뭐 어떤 계시된 종교 뭐 이런 의미에서의 본질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오페라 하우스 관련된 기사입니다. 오페라 하우스 지금 내부 사진이 나오죠? 기사고, 그 다음에 여기는 바이로트에 있는 유명한 다리죠. 다리가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놀러 오는 곳이고, 좀 평화로운 풍경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전형적인 독일 건축물인데 이제 밤에 찍은 사진이 나오네요. 바이로트 축제 때 아마 찍은 사진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밤베르크입니다. 밤베르크인데 좀 아름답죠. 이 독일에 가면 이렇게 강변에 따라 이렇게 집이 많습니다.
건축 양식도 좀 고전적이죠. 자, 이 풍경이 괜찮네요. 이 풍경 잠깐 띄우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호프만 같은 경우에 베토벤의 5번 교향곡을 낭만적 정신이 가장 잘 표현된 그야말로 예술의 본질을 보여주는 모범적 사례로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호프만에게 음악과 문학은 낭만주의 이념을 통해 하나로 연결이 됩니다. 낭만주의 이념은 음악과 문학의 본질을 꿰뚫고서 이 음악과 문학이 동일한 것임을 결국 파악해주게 한다. 낭만주의가. 그래서 호프만은 어쨌든 간에 후기 낭만주의의 대표자로서 초기 낭만주의와 크게 다르지 않죠. 초기 낭만주의의 어떤 사상을 받아들이는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계속해서 보면 이 호프만 같은 경우에 또 음이 인간 내면의 정신세계에 작용해서 음악과 정신이 하나가 된다. 이렇게 이제 호프만이 생각을 하고, 호프만이 한 말 중에 제가 인용을 해주겠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음악가, 즉 자신의 내면에서 음악을 명확하고 분명한 의식으로 발전시키는 사람은 도처에서 선율과 화음을 느낀다. 만약 음악가가 그에게는 색채와 냄새, 광선이 음으로 나타난다고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놀라운 연주를 만드는 것을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공허한 형상이 아니다. 실제다 이 말이죠. 한 영리한 물리학자가 말했듯이 듣는 것은 내면으로 보는 것이다 라면 음악가에게 보는 것은 내면으로 듣는 것이 된다. 즉, 그 순간에 그의 눈으로 파악하는 모든 것으로부터 그의 정신과 함께 똑같이 진동하면서 울려 퍼지는 음악을 가장 내면적으로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가니까 아무래도 조금 문학적으로 표현했네요. 그래서 호프만의 이런 설명은 결국은 음악을 정신의 추상작용과 연관시키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점에서 슐레겔, 앞서 우리가 했던 슐레겔의 순수 음악의 미학과 그의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문학과 음악은 언어와 음으로 서로 만나면서 음악은 좀 더 높은 언어로서 우리 인간의 정신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호프만은 이런 맥락에서 음악의 원형은 결국 우리들의 가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정신과 감성의 결합, 정신은 결국 철학과 학문을 말하겠죠. 이 정신과 감성의 결합을 음악의 원형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감성미학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낭만주의까지 문학과 음악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계몽주의, 고전주의, 그 다음 낭만주의의 대표적 인물들을 통해서 독일 문학과 음악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쭉 역사적으로 개관해 봤습니다. 그죠? 이 수업 자체는 이제 여러분들이 또 사실은 그 당시의 대표적 음악도 듣고 이렇게 하면 더 좋겠는데 막 그렇게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충분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당시에 유명한 건축물이라든지 그 당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으로 지금 대신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다 못할 것 같네요. 조금 얼마나 남았죠? 지금 45분인데 여러분 그 텍스트에서 92쪽에 보면은 독일 문학과 현대 음악 미학의 관계,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계몽주의부터 고전주의, 낭만주의에 이르기까지 대표적 작가들을 통한 그 독일 문학과 음악의 관계에 대한 어떤 입장을 쭉 개관했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독일 문학과 현대 음악 미학의 관계에 대해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시간상 오늘은 여기서 일단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50분 이상 넘어가 버리면 집중력이 떨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수고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